정도. 그러면 A베타가 뇌 속에서 정상인에 비해서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나이는 30년 전, 대략 한 35세라고 했을 때 35세부터 A베타는 뇌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점 증가하다가 이어서 타우가 A베타처럼 많은 양이 만들어지고 축적이 되고 응집이 됩니다. A베타가 최고치에 이를 때 그 이어서 이제 타우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 두 가지 이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이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이어서 여러 가지 2차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순서를 보겠습니다. A베타가 먼저 응집이 되거나 축적이 되면 이어서 타우 단백질의 응집이나 축적이 일어나고 이어서 신경세포가 죽게 됐고 신경세포가 죽으면 당연히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나게 되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A베타나 타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분자생물학, 생화학 공부 내용이 되겠지만 우리 어렵지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나타난다고 하는 아밀로이드 베타에 대해서 설명을 정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의 또 다른 이름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써놓은 것처럼 A베타는 36개에서 4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생체 분자는 소위 이제 중합체들은 단량체, 영어로 모노모 단량체가 있고 폴리모 중합체가 있겠죠. 단백질, 즉 프로틴은 아미노산들이 합쳐져서 20개의 아미노산들이 특별한 서열을 이루어서 단백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당들이 합쳐져 있고 RNA나 DNA 같은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들이 합쳐져 있겠죠. 이렇게 아미노산들의 합을 단백질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아미노산이 50개 이하면 보통 과학자들이 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베타의 경우는 아미노산이 36개에서 43개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합이지만 단백질이 아니라 펩타이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A베타라고 하는 펩타이드의 종류는 이 글로 봤을 때는 몇 개다? 36개짜리도 있고 37개짜리도 있고 43개까지 있는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A베타의 다양한 폼 중에 가장 많은 형태가 A베타 40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40은 이름에 잘 들리는 것처럼 아미노산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4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A베타가 한 90%라면 한 9대1 비율로 이게 9면 1 비율로 개수는 좀 적지만 A베타에 아미노에시드가 2개 더 있는 A베타 42폼이 또 있습니다.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42폼이 알츠하이머병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A베타라고 하는 펩타이드는 서로 응집이 되면 독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응집이 일어나지 않으면 독성을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응집이 잘 일어나는 폼이 여러 가지 A베타 중에 42가 응집이 잘 일어나고 그래서 독성을 나타낸다. 독성을 나타내면 세포가 죽게 되고 그러면 뇌가 위축이 되고 인지기능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글을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나에 축적되는 아밀로이드 플락. 아밀로이드 플락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A베타로 구성되어 있다. 아밀로이드 플락을 좀 전에 봤지만 혹시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뇌 속에 신경세포 사이에 이렇게 축적된 구조물, 여기서 이렇게 큰 갈색으로 보이는 구조물의 구성 성분은 뭐다? A베타 단백질들이 여러 개 합쳐진 것이 아밀로이드 플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A베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이 고등학생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가 배운 A베타 42폼, 아미노에시드 42개가 연결되는 게 A베타다. 이것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이 걸린다고 했죠.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개 합쳐지면 뭐다? 아밀로이드 플락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A베타가 여러 개 합쳐지는 아밀로이드 플락이 되기 전 단계에 하나, 둘, 세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생체 물질은 전구체에서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제 최종 생성물이 되는 거죠. A베타도 역시 전구 단백질이 있습니다. 전구 물질이 있습니다. 이름이 APP, 한국말로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틴이라서 줄여서 APP라고 부르는데 이 A베타 42는 아미노에시드가 42개로 구성되어 있고 APP는 한 770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훨씬 더 큰 사이즈겠죠. 이 APP라고 하는 A베타의 전구체 물질이 하나,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A베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효소는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웁니다. 효소가 이 APP를 A베타로 만듭니다. 효소는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겠지만 기질을 가지고 생성물을 만드는 게 효소가 되겠죠. 기질을 APP를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두 가지 효소가 작용을 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작용하는 효소가 영어지만 베타 시크리테이즈, 두 번째 작용하는 효소가 감마 시크리테이즈인데 이 APP의 이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을 싹 자르게 됩니다. 여기 보라색은 세포의 막, 원형질 막입니다. 그래서 막에 꽂혀 있으니까 APP의 큰 한쪽 부분은 세포 바깥으로 나와 있고 안쪽으로 나와 있겠죠. 첫 번째 요소인 베타 시크리테이즈가 세포 바깥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자르면
당연히 두 가지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하나는 세포 바깥에 있으니까 세포 바깥으로 유리될 수 있는 솔루블 APP 베타라는 것, 그리고 막에 꽂혀 있는 또 하나의 구조물 베타 CTF가 1번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두 번째 효소인 감마 스크리테이즈에 의해서 이 남아있던 막에 꽂혀있던 이 베타 CTF의 화살표 이 부분을 자르게 되면 드디어 A베타가 만들어지고 이 아랫부분은 뭐 AICD라고 하는데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APP라고 하는 A베타의 전구물질이 베타 감마 스크리테이즈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잘려서 독성을 나타내는 A베타가 만들어진다라고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인 단백질이 타우라고 했죠. 타우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지만 나름 가장 짧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어라서 좀 복잡하실 수 있지만 A베타의 경우는 아미노애시드가 대략 40개였죠. 타우는 몇 개가 될까요? 타우는 어디 써놨죠? 441개. 그래서 여기 1번부터 아미노애시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441개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베타에 비해서 사이즈가 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할 수는 있겠죠. 먼저 큰 특징이 MBD라고 해서 마이크로튜블 바인딩 도메인, 마이크로튜블이라고 하는 구조물에 결합하는 자리가 타우에 있다는 거죠. 이걸 뭐 R1, R2, R3라고 써놨는데 마이크로튜블은 여기 밑에 작은 공들로 된 긴 관인데 이 마이크로튜블에 지금 설명드리는 타우가 결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타우에는 그 주황색 공, P라고 써놓은 아까 처음에도 타우는 인산화가 되어야지만 뉴로파이브리 탱글이 된다고 했죠. 그 타우에는 인산화가 일어납니다. 인산기가 타우 단백질이 결합을 하는데 인산기도 역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생체 반응은 다 효소가 매개하죠. 타우 단백질에 인산기를 붙여주는 효소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효소가 타우의 몇 번째 아미노애시드에 인산기를 붙여주는지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타우 단백질은 마이크로튜블에 결합되어 있다. 타우 단백질은 인산기가 붙게 된다. 그럼 이 마이크로튜블은 과연 뭘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튜블과 타우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튜블, 관처럼 생겼죠. 속이 비어있는 관인데 여기 보면 정말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어떤 다리로 걸어가는 단백질이 보이죠. 이 마이크로튜브를 길로 사용해서 신경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베지클 안에 담아서 신경세포 곳곳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때 이런 전달하는 수송 시스템의 길 역할을 하는 게 마이크로튜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뼈가 우리 몸을 이런 구조를 유지해주고 제가 서서 움직일 수도 있죠. 신경세포의 골격은 마이크로튜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튜브는 어떤 물질 소송의 길 역할도 하고 그리고 세포의 골격을 유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럼 다시 타우로 돌아가서 마이크로튜블과 타우는 어떤 관계가 있냐? 마이크로튜블이 타우에 결합하고 있음으로써 마이크로튜블을 안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마이크로튜블에 타우가 떨어지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면 이런 물질 수송도 안 일어나며 세포의 구조도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신경세포는 죽게 되겠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원래 이렇게 인산기가 붙어 있는데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인산기를 너무 많이 붙여주는 거죠. 어려운 말로 과인산화를 시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우에 인산기를 붙여주는 효소들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예시로 몇 가지 GSK3베타나 CDK5 같은 효소를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어쨌든 타우에 인산기가 너무 많이 붙게 된다. 알츠하이머병에서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인산기를 붙여주는 효소를 카이네이즈 그리고 인산기를 떨어뜨려주는 것은 포스파테이즈라고 부르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인산기를 너무 많이 붙여주기도 하지만 원래 우리 몸은 인산기를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 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그 인산기를 떨어뜨려주는 효소의 활성이 많이 또 떨어져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마이크로튜블이라고 하는 신경세포에 꼭 필요한 물질이 있다. 관이 있더라. 여기에 타우가 결합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분해가 안 되게 한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인산기가 너무 많이 붙거나 붙은 인산기를 떨어뜨려 주는 것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로튜블로부터 타우가 떨어짐으로써 마이크로튜블이 와해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떨어진 타우는 어떤 운명을 겪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튜블이 이렇게 분해되는 이유는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돼서 떨어진다고 했죠. 여기 하이퍼포스폴레이티드 타우 프로틴, 과인산화된 타우가 되겠죠. 마이크로튜블에서 떨어진 이 타우 단백질이 자기들끼리 또 응집을 하게 됩니다. A베타도 그렇고 타우도 그렇고 서로 응집을 하게 되면 두 가지 구조물을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구조물은 페어델리카 필라멘트, 이중나선 섬유라고 하는 것. 이것이 좀 더 뭉쳐지면 큰 구조물이 뉴로파이브리 탱글, 한국말로 신경섬유 엉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경섬유 엉킴은 아까 처음에 알츠하이머병에서 봤죠.
A베타에 의한 아밀로이드 플락, 과인산화된 타우에 의한 뉴로파이브 탱글, 이런 식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이자 알츠하이머병 뇌의 특징적인 구조물이 이런 순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내의 특징적인 구조물인 신경섬유 엉킴, 영어로 뉴로파이브리 탱글은 비정상적으로, 즉 인상기가 너무 많이 붙어있는 타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장이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원인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죠. 이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증명한 여러 실험을 통해서, 저 같은 과학자의 실험을 통해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은 이것이다 라고 말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다 이렇게 6가지 안에 다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많이 실패를 했다. 그 실패한 타깃이 A베타라고 합니다. A베타. 그러면 왜 과학자들은 그렇게 A베타의 임상시험이 실패함으로써도 하지만 계속 그 A베타를 타겟하는지 시간이 되면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어쨌든 이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모든 기전을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인자들이 알파벳이라서 좀 복잡하실 수 있겠지만 최대한 한번 이해하실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만났던 단백질들이 있죠. 인자들이 있죠. A는 아밀로이드 베타, 그리고 T는 타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박스 안에, 기전 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인자가 뭘까요? 괄호쳐져 있는 N과 C가 되겠죠. N과 C. 이 N과 C는 소위 가설이 아니라 기정사실이 되겠습니다. N은 뭐다? 뉴로디제너레이션, 즉 신경세포가 죽는 게 되겠습니다. C는 뭐다? 커그너티브, 그렇습니다. 인지기능 장애가 되겠습니다. 즉 뇌 속의 신경세포가 죽으면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냐? A, B, C는 방금 배우셨던 A베타가 알츠하이머병을 시작하는 물질이다. B는 타우가 알츠하이머병을 시작하는 물질이라는 그런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설이 가장 많은 과학자들이 지지하고 증명한 결과, 증거들이 가장 많은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C는 A, B를 합친 게 되겠죠. A베타와 타우가 동시에 신경세포의 독성을 나타내고 그래서 머리가 나빠지게 한다. 어쨌든 A, B, C 세 가지는 A베타와 타우가 알츠하이머병을 시작시키는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D, E, F는 소위 A베타와 타우가 아니다. A베타와 타우로 이렇게 임상시험을 계속하니까 실패를 한 거다. A베타와 타우 말고 또 다른 어떤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다라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벳을 보면 W, X, Y, Z가 되겠죠.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A베타의 상위에 있는, 즉 A베타와 타우를 병변을 유도하는 어떤 물질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하지만 W, X, Y, Z에 해당하는 게 면역체계의 문제, 그리고 A베타나 타우가 우리 몸속에서 많으면 우리 몸은 프로테오점 같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분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A베타나 타우 축적이 많이 된다라는 것도 W, Z, Y, X에 포함이 되고, 여기서 뭐 네트워크의 문제, 염증의 문제, 염증이 과하게 되거나 염증이 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죠. 또 이 W, X, Y, Z에 포함되는 요즘 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치주염을 일으키는 어떤 세균이다, 바이러스다, 장내 미생물이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이 특정 유전자의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A베타나 타우의 축적을 일으키는 까지 굉장히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학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봤을 때 왜 아밀로이드 가설에 집중을 했냐? 아밀로이드 가설이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제가 많이 맞는 질문이 왜 과학자들은 그렇게 아밀로이드 가설에 A베타에 집착을 하냐? 그게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F가 A베타나 타우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가설이 되겠죠. A베타는 셀데스나 인지기능에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가설이 F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A, B, C, D, E를 보면 A베타는 모든 가설들에서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합니다. A도 당연히 A베타가 시작하는 물질이고, C도 A베타가 시작하는 물질이고, D 같은 경우도 A베타가 세포 사멸을 유도합니다. D의 경우도 A베타가 사멸을 유도합니다. E의 경우도 A베타가 세포 사멸을 유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많은 가설들 중에 제가 생각난 거 2가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린 A베타라고 하는 것은 알츠하이머병 환자 뇌에 항상 존재하는 단백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W, X, Y, Z는 어떤 알츠하이머 환자에는 존재하지 않고 일부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A베타는 모든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존재하는 병인이고, 그리고 A베타를 제가 실험을 해도 A베타를 세포에 처리하면 세포가 죽습니다. 즉, 이 관계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거죠. 많은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A베타를, 저희 실험실에서도 A베타를 쥐 내에다가 수술해서 넣으면 세포가 죽습니다. 그 말은 세포가 죽으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거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A베타 가설이 맞다 틀렸다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과학자들은 그렇게 A베타에 집착하는지 분위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